보물이 되는 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펼쳐라 보물지도! 와. 오늘 우리 두 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분은 살면서 도전, 시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가요? 난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게 제일 큰 도전이고, 지금 또 운동 관두고 또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큰 도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이누욱 선수가 이게 큰 도전이라는 걸 우리가 한 회 한 회 할수록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확 느껴지시죠? 네, 같이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경환 씨는 어때요? 네, 도전이라는 게 뭐 결과를 알 수 없는 거를 한다는 모든 행동 자체가 도전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도 그렇고 삶 모든 과정이 도전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하고는 하는데요. 오늘 모실 선장님이 이 도전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분이십니다. 기대되시죠? 기대.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돼요.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주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오늘 선장님은 사실 PD님이셨잖아요. 네, 어떤 PD님으로 계셨는지. 저는 96년도에 MBC 입사를 했고요. PD가 돼서 처음 만든 프로그램은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이었어요. 뉴 논스톱. 시트콤 만들고 그리고 느낌표라는 프로그램도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일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집을 고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 40살에 직업을 바꿨습니다. 원래 예능 PD로 입사했다가 네. 40에 드라마 PD가 돼서 내주의 여왕이라든지 글로리아 같은 드라마도 만들었고요. 다 봤어. 이야, 진짜 우리 뭐 경환 씨가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사실 저희가 다 보고 큰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장님이 해주시는 강의들 어떤지 또 기대가 되는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에) 인생을 바꿔놓을 한 권의 책을 제가 만납니다.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레미 리프킨이 쓴 The End of Work.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의 결과 우리의 육체 노동을 기계가 대신해 줍니다. 21세기 정보혁명의 결과 우리의 정신노동을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와요. 저자가 던진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21세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정인욱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정인욱 선수의 저는 앞에 거예요. 유토피아. 네.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인욱 선수는 유토피아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진짜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역시 감사해요. 역시 긍정의 아이콘. 네. 발견하는. 아무튼 뭐라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권경환 선생님은?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제 노동을 안 하게 될수록 또 오히려 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죠. 네. 이향원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제가 사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아하. 유토피아다. 와, 제가 오늘 이 보물지도에 와서 멋진 분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디스토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저는
정인욱 선수나 이항원 아나운서의 말처럼 저는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1세기는 우리가 이제는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예요. 우리 이를테면 옛날에 로마 시대 귀족이나 조선 시대 양반들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문학과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고 문화를 즐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로마 시대 귀족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는 21세기에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이나 기계가 사람 대신 노동을 하고 우리는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권경환 선생님 말씀처럼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의 자본가가 자동화된 생산 설비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인류는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될 디스토피아다. 저는 그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자, 근데 전 중요한 거는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일까 내가 생각하는 답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전쟁을 오랜 시간 했다고 쳐봐요. 그래서 늘 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 나쁜 놈들이 자꾸 국경 넘어오니까 우리가 국경 근처에다가는 지뢰를 심어놔야겠어. 그래서 막 여기저기 지뢰를 심어놨어요. 근데 문제는 지뢰를 심은 걸 내가 모르고 가서 밟으면 안 되니까 지도를 이렇게 했겠죠. 이 근처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자, 근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 어떤 분이 돈이 되게 많아. 나는 피난을 가야 되는데 내 모든 금덩어리를 다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숨겨놔야겠어. 여기저기 이렇게 금덩어리를 숨겨놓고 자손들에게 지도를 남겨서 이렇게 비싼 금은 보화들을 내가 여기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 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자, 근데 이게 애들이 막 피난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죽고 해서 나중에는 지도만 남았어. 자, 후손들이 보물지도를 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물지도라고 생각할까요? 자,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에 표시가 돼 있는 건 무조건 지뢰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들 야, 지뢰밭이야. 여기는 가면 안 돼. 선조가 원래 이걸 만들어 주기로는 보물지도라고 해놨는데 우리는 어쩌면 보물지도라고 받은 거를 이거 알고 보면 여기 지뢰에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안 가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까지 풍요로웠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 산 적도 없어요. 다들 호랭이한테 물려가거나 호환 마마가 옛날에 무서웠지. 이제는 우리 어떻게든 그래도 살아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기를 또 다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변화들이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온다는 거죠. (21세기에) 닥쳐올 커다란 세 가지 변화가요,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라고 하면, 자, 이 세 가지 변화 중에서 세계화와 정보화는 국가와 기업의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령화가 개인의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고령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 대비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 앞으로 우리가 만약 100세까지 산다면 이 기나긴 노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럼 다시 한번 기나긴 노후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 이게 건강하게만 산다면 축복이지만 건강의 수명이 짧다면 이거는 아주 큰 불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운동을 하고요. 아하. 그리고 마음의 건강. 옆에 있는 정인욱 선수처럼 우리 그럼 다 같이 그러면 막 너무 안 건강하니까 지금 너무 안 온몸이 건강한데요? 아픈데요? 아, 이렇게 또 과한 운동은 또 삼가야 되겠군요. 네. 운동도 하고 또 정신 건강도 챙기면서 또 그 주위 사람들과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며 사는 게 건강하게 사는 방법 아닐까요? 정답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는 이제 이항원 아나운서가 유토피아라고 답할 때 살짝 느꼈어요. 아, 이분은 지금 삶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비관적 전망을 하느냐, 낙관적 전망을 하느냐, 그냥 현재 사실은 내 상태에 따라 달린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은 미래도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면 우리는
왠지 전망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일 수 있거든요. 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7, 80에도 이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 80에 일을 하려면 50, 60에도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인생을 이모작하는 준비를 해야 돼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최재천 생물학자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가 2020년 초고령 사회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책을 읽고 제가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잘 좀 웃기잖아요. PD인데 지금 카메라 뒤에서 큐를 주지 않고 지금 나와서 출연하고 있다는 게. 책을 읽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은 뭐냐면 50 이후에는 내가 새로운 살 길을 찾아야겠는데 내 인생을 이모작을 해야겠는데 그러면 이모작하기 위해서 난 뭘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인생 이모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평생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그걸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권경환 선생님이 네. 학교 교사신데 지금 버스킹을 하시잖아요. 네. 물론 저는 저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무척 즐거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목요일 밤마다 버스킹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목욕허라고 해서 목욕버스커 맞아요. 네. 하시잖아요. 네. 강수가 되는 목요일에 버스커 목요일에 시럽벌판으로 달려가자 으쌰으쌰 으쌰 평생 내가 좋아했던 일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일의 기회를 찾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전 제가 평생 제일 좋아했던 게 저는 책 읽는 거였거든요. 제가 1년에 200권 정도 읽거든요, 책을. 와. 매년 200권의 책을 읽는 사람이라면 매년 한 권의 책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50 이후에는 PD, 방송사 PD보다는 작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찾아봤어요. 작가가 되기 위한 비법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글쓰기 책들에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매일 글을 쓰라는 거예요. 꾸준히 글을 써야 실력이 는다. MBC PD로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제가 책을 쓰는 시간은 항상 아침에 이제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을 활용하라고 얘기 드립니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에는요, 회사에서 저를 찾는 사람 없어요. 부장이 새벽 5시에 전화하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절대 상대하면 안 되고요. 친구들이 야, 나와라, 술 먹자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저를 찾지 않고요. 그러니까 5시부터 7시 그 2시간 동안 저는 글을 한 편씩 써서 인터넷에 올렸고요. 매일 아침 블로그에 7년 동안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고 돈 주는 사람도 없고요. 뭐 어디서 책 내자는 거 바로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그렇게 막 글을 이렇게 타타타타 치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봐요. 그래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어 학습서 한 권 쓰고 있어? 아니 뭐 당신이 저기 무슨 영어 교육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영어 학원의 강사도 아닌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영어 학습서를 쓴다고 사람들이 읽겠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들이 읽을지 안 읽을지는 내가 이 책을 써보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지 이 책이 대박이 납니다. 그 해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라요. 야, 어마어마하게 팔리고요. 이제 첫 번째 인쇄정산 하는 날 제 그 용돈 통장이 있어요. 월급 통장 말고 네, 급여 통장은 아내가 관리하니까 저 이제 비자금 넣어서 쓰는 이 용돈 통장에 출판사로부터 8천만 원이 입금됩니다. 이야. 잠깐만, 이거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역시 정인욱 선수. 정 선생님, 평소 어떻게 사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이제 8천만 원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한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절반을 뚝 잘라서 4천만 원을 아내 계좌로 쐈어요. 역시 보통 그렇게 하죠. 보통 그렇게 하죠. 다 먹으면 안 되거든요. 빠른 태세 전환. 좋은데요. 이제 절반 딱 이렇게 아내 계좌로 4천만 원을 쏘면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답기 그지없는 문구를 카톡에 이 메시지로 남겼어요. 전화에.
방금 보낸 돈으로 애들 옷 사입히거나 학원비 결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내가 평소에 주는 MBC 월급으로 하고 지금 보낸 돈은 그냥 순수하게 당신 용돈으로 썼으면 좋겠어. 어머. 나에게 그 사용처를 알리지 말고 그냥 당신 용돈으로 써.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여보 글 더 써, 글 더 써, 뭐 갖다 줄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책으로 제가 인세를 2억 2천만 원 정도 벌었고요. 말인즉슨 아내에게 용돈을 1억 넘게 드렸다는 얘기죠. 이게 회사에 소문이 나요. 회사 선배들이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네. 너 부인에게 인세로 막 용돈을 그렇게 막, 야, 나도 이제 퇴직하고 나면 책 쓸 거야. 야, 출판사랑 계약은 어떻게 하는 거니? 원고는 어떻게 쓰는 거야? 하도 물어보길래 또 책을 썼어요. 매일 아침 써봤니? 저는 매일 글을 썼거든요. 이 책 나오고 매년 한 권씩 책을 썼어요. 근데 매일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글로 사고를 치게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사고를 쳤어요. 제가 신문 칼럼을 한 편 썼는데 너무 잘못 써가지고 막 욕을 여기저기서 얻어먹는데 그때 제가 딱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구나. 세상 사람들은 특히나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데 이건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때는 내가 물러나야겠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 그만뒀어요. 24년 다닌 MBC에 사표를 냈고요. 4년째 신문사 칼럼 연재하던 거 그만뒀고요. 10년째 매일 블로그 글 올리던 거 그만뒀고요. 몇 년째 그 구독자 수 6만, 7만까지 키워놓은 유튜브 채널까지 제가 닫았어요. 다 이렇게 닫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내가 막 이제 망한 걸 알아요. 내가 망했고 막 여기저기서 욕을 먹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럼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해주는 게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충분히 쓸 수 있는 글이지. 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신문 읽다가 깜짝 놀랐어. 야, 이런 글을 쓰면 어떡하냐. 내가 친구가 위로와 조언을 해주는 게 다 저한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런 위로를 듣다 보면은 반성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원망스럽죠. 더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듣는 게 나한테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위로 아니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 이하원 아나운서 방금 표정으로 다 모든 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 전혀. 네. 조언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속으로, 그렇잖아요. 나도 알아. 이렇게 그거예요, 되죠. 그거. 네. 나도 알아. 나도 이제는 알아.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딱 깨달은 게 사람이 힘든 지경이 빠지잖아요. 외로워지잖아요. 함부로 사람에게 위로와 조언을 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처가 돼요. 어디서 위로와 조언을 구해야 되냐? 책을 읽어야 돼요. 책에서 저자가 해주는 위로나 조언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위로와 조언은 우리가 책에서 오히려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인터넷을 보면 안 됩니다. 저 인터넷 봤었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조금 사람이 많이 오네 나한테. 18만 명 싸이월드 아시죠? 이야. 투데이 18만 명. 그때 악플들이 쫙 달렸었어요. 네, 플레이오프 3차전 말아먹고. 네. 그때 어떠셨는데요? 나 너무 좋던데 18만 명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언제 18만 명이 내 홈 미니 홈페이 들어오는 거야? 정말 죄송한데 저 이 프로그램 이제 지난 방송편을 보다가 정인욱 선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분 되게 재미난 캐릭터인데 봤더니 죄송한데 인터넷상에 그 긍정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소개되는 일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는 너무 슬픈 게
시속 150km 이 강속구를 던지던 그 투수로 얼마나 많은 공을 뿌렸겠어요. 그 많은 공을 뿌린 거는 인터넷에 안 남아요. 약간 엉뚱한 그게 기록이 나는 정말 보면서 근데 죄송해요. 내가 근데 어쩔 수 없어. 정인욱 선수가 궁금해서 보면은 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 상당히 위험해요. 특히나 이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외로운 지경에 빠지잖아요. 보면 안 돼요. 정인욱 선수가 지금 웃으면서 저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상처가 남아요, 그게. 그리고 인터넷 보면 특히나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나만 외로워요. 나만 힘들어요. 다 잘 살아. 맞아요. 좋은 것만 올리니까. 좋은 것만 올리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밥 이렇게 레인지에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김치하고 대충 이렇게 먹다가 정말 간만에 한 달에 한 번 어디 맛있는 데 가면은 요즘 뜨는 우리 동네 핫플 이러면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진들만 계속 있으니까 나 빼고 모두 이렇게 잘 나가나? 나 빼고 다 이렇게 멋진 데 가고 다 이렇게 좋은 거 쓰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재미나게 사나?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외로운 지경에 처하니까 뭐가 걱정이었냐면 100세 시대에는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건강 되게 챙기거든요. 저는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게 저의 꿈인지라 저는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저는 커피도 안 하세요? 예. 저는 PD로 일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막 이런 거 좀 피하고 싶었어요. 저는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였는데 어느 날 봤더니 외로움이요. 하루 담배 15개 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대요. 원시 시절에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을 때 스트레스를 언제 받았을까요? 가다가 멧돼지가 나타나면 갑자기 놀라겠죠. 네. 달아날까 싸울까 순간적으로 고민을 하고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까 1시간 반 전에 먹은 이 고기를 소화를 위해서 잘 시켜야겠어. 면역 기능을 잘 활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장 죽느냐 사느냐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라든지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계속 겪다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러면 계속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건강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살아온 과정에서 수렵 채집을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그러고 살았을 때는 항상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일을 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사냥을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는 혼자서 각자 일하는 시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코로나 때는 또 자택근무도 많이들 하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점점점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럿이 힘을 합해서 협업으로 일하는 그런 고용 기회는 점점 좀 줄어들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혼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얘기 있어요. 요즘 청년은 미혼, 중년은 이혼, 노년은 사별. 마지막 건 좀 슬픈. 그러니까 결국은 다 혼자 사는 시대거든요. 그거 아세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1인 가구가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보다 더 많아요. 1인 가구가 32%, 부모, 자녀가 같이 사는 세대는 28%. 그러니까 그만큼 1인 가구의 수가 많아지는데 외로움을 고통이라고 여기고 사는 건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이고요. 나라로 보면 이건 저는 재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로움을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사람이 외롭잖아요. 그럼 우리는 일단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인터넷 그 사회적 관계망에 갔더니 어라? 우리 동네 아줌마들이 나 빼고 다 모여가지고 브런치를 하네? 동창들 모였는데 나 빼고 다 모였네? 라이온즈 선수들 모여서 회식하는데 나만 빼놓고 애들끼리 모였네? 왜 이런 걸 보면 외롭잖아요. 신경 확 쓰이잖아요. 사실 전 괜찮아요. 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좋거든요. 오히려 정인욱 선수는 DM 보낼지 몰라. 다음부터 회식은 우리 가게 와서 해라. 좁은 멘탈에는. 맞아. 나 안 불러도 되는데 회식 장소는 우리 집에서 해. 안 불러도 되는데 장소는 멘탈은 그러실 수도 있어. 오히려 좋아. 혼자인 게. 괜히 나가는 게 더 귀찮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도 외로운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인지라 혼자 지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돼 있어요. 혼자 있다 보면은 처음에는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나를 안 부르는 걸까? 자, 근데 이 반성을 계속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책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걸 좀 심했네. 아, 내가 그때 잘못했네.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자책을 계속 하잖아요. 자학이 돼요.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자, 반성에서 반대의 경로가 있어요. 반성을 하고 나서 성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이런 잘못을 했는데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실언을 해서 상처를 줬다면 안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성찰을 하고요. 성찰을 하면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반성, 자책, 자학은 마이너스의 길이고요. 반성, 성찰, 성장은 플러스의 길이에요. 자, 똑같은 지도를 받았는데 누군가는 보물 지도가 되고 누군가는 지뢰밭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외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생각해봐요. PD로 24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퇴사하고 혼자 조용히, 그것도 전국에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저씨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진짜 힘들어요. 뭘 하면 좋을까? 설렘과 즐거움에 마음을 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오늘 뭘 하면 제일 좋을까?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설레더라? 나 뭐 할 때 즐겁더라? 이걸 보셔야 돼요.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무조건 밥 먹고 출근을 했어요. 어디로요? 그냥 동네로 출근했어요. 저희 그냥 동네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 옆에 그 매봉산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산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걷고 쭉 더 내려가면 이제 양재천이라고 있어요. 양재천 건너서 구룡산이라는 또 다른 산으로 가요. 그래서 구룡산에 가면은 서울 둘레길 코스가 있어요. 서울 둘레길 코스 따라서 쭉 걷다 보면 양재 시민의 숲 나와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이제 양재천으로 오면은 그 양재 구립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들러서 잠깐 이렇게 쉬다가 도서관 옆에 바움의 공원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 다시 산을 조금 언덕을 올라가서 나중에 집까지 오면 총 3시간 걸리거든요. 이걸 매일 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게 산책을 다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다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막 걷다 보면은 제 동네에서 걷다 보면 야, 여기 이런 또 맛집이 다 있네. 야, 이게 되게 꽃이 여기 이렇게 예쁘게 폈네.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올려요. 그거 보고 친구들이 야, 그런 집이 또 다 있어? 야, 되게 좋아 보인다. 그럼 제가 이제 애들한테 나랑 같이 가자. 놀러 와. 우리 동네로 와. 자, 이제는 제가 이 서울시 걷기 여행 가이드가 된 거죠. 저 요즘 제가 하는 모임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독보적인 만남이라고요. 독서, 보행. 그러니까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지난달에 읽은 책 중에 뭐가 제일 좋았는지 막 걸으면서 그 얘기 나누는 모임도 있고 막 그래요. 걸으면서 책을 읽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서 걸었는데 그렇게 혼자서 걸으면서 발견한 멋진 공간이라든지 맛집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니까 친구들이 찾아오고 같이 걷게 된 거예요. 자, 외로움에서 시작을 해서 모임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나 주민센터 이렇게 다니면서 탁구도 좋고요. 그리고 참 저는 요즘 줌바 하거든요. 줌바 댄스 너무 좋아요. 이야, 줌바 너무 재밌잖아요. 진짜 지금 저 정인욱 선수 도대체 저 양반은 저요. 정인욱 선수 야구장에 가면은 막 모든 팬들이 막 열광하는 저는
춤추는 데 가잖아요. 모든 여성분들이 저 오면 너무 반겨요. 왜냐하면 제가 청일점이라서. 혹시, 그리고 가끔 제가 바빠서 못 가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새로운 곡 이렇게 진도가 나가서 제가 안무 못 쫓아가서 막 헤매는 날 있어요. 끝나고 나면 꼭 회원들이 와서 위로해 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시니까 자주 좀 나와요. 그만둘까봐. 그만둘까봐. 청일점 한 명 혹시라도 이제 그만둘까봐. 그러니까 저는 줌바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줌바를 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고령화 시대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입니다. 다른 병은요, 아프면 나 혼자 아프고 말거든요. 치매는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노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빌딩 물려주려고 그러고 막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노후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자, 근데 이걸 위해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줌바예요. 줌바요. 줌바예요. 오. 왜냐하면 줌바는 이제 그 춤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춤은 예전에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런 그거잖아. 줌바는 약간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동작을, 근육 동작을, 다양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가 나올 때마다 그 곡에 맞춰서 안무를 또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막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추는 동작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맞춰야 되잖아요. 다들 오른쪽으로 하는데 나만 왼쪽으로 하면 부딪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적으로 계속 부담인 거예요. 저는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누워만 있을 게 아니라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후를 즐겁게 살시기 위해서는 나가서 뭐라도 하셔야 돼요. 부끄럽고 창피해도 괜찮아요. 하셔도 돼요. 춤바, 탁구, 하여튼. 근데 이건 제가 한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어떤 뭔가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불안한 마음 들 수 있어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기나긴 노후 뭐라고 살아야 될까? 답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설레더라? 나 뭐 할 때 즐겁더라? 이걸 보셔야 돼요. 전 사실 인생 이모작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 권경환 선생님인데, 교사로 일을 하면서 버스킹을 하면서 난 뭘 할 때 즐거운가를 보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보니까 이게 좋아서 그냥 일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있는 쾌락주의자입니다. 네. 쾌락주의자. 전 이 말 되게 좋아요. 저는 60년대생과 90년대생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60년대생은 일하고 공부하는 거 엄청 열심히 해요. 놀 줄을 몰라요. 90년대생들의 특징은 잘 놀아요. 그냥 선생님은 그냥 90년생인 걸로 해요. 그런 걸로 해요. 그런 걸로 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가를 찾아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저는 60년대생들도 이젠 이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뭘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네. 있을까? 자,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산미를 찾으면 됩니다. 산미. 흥미, 재미, 의미. 맨 처음에는 나의 흥미가 어디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60이라면 가만 생각해봐요. 내 평생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 나 고등학교 때 그때 미술 동아리 활동에 사실 흥미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내가 그림을 그리고는 싶었는데 엄마가 야, 너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야지 뭐 무슨 그림을 그려, 무슨 미술 동아리야, 이래서 내가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흥미가 있었던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흥미를 찾아서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는 입시하고도 상관없고 취업하고도 상관없으니까 오로지 그냥 흥미가 가는 일은 시작할 수가 있죠. 해보고 재미가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꾸준히 하잖아요. 잘하는 일이 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인생에 그보다 더 뛰어난 의미가 없어요.
흥미, 재미, 의미 순서로 찾아가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순서인데요. 절대 의미를 맨 처음에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특히 나이 60 넘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엄마가 그러죠. 야, 나는 우리 문화센터의 캘리그라피 선생이 되게 이번에 잘 가르친대. 가서 배우려고 하는데 캘리그라피를 한번 해볼까? 아우, 엄마, 그 나이에 뭐 새로 배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의미는 마지막에 찾는 거예요. 흥미, 재미 순으로 찾고 재미있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흥미, 재미, 의미 순으로 노후의 즐거움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막 다 알고 뭐 다 보물이야 막. 맞는 것 같아요. 야. 100세 시대를 향한 여러분의 도전은 아주 유쾌할 것입니다. 일단 노후는 노후고 네. 또 저희가 아직은 그렇죠. 이제 갓 30대 막 접어들었거든요. 얼마나 좋아. 막 부러워 죽겠어요. 이제 막 접어들었는데 네. 선장님이 딱 보시기에는 저 나이대를 보면 이런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 나이 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이걸 해보겠다. 이런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향원 아나운서님께 제가 감히 제가 만약 조언을 드린다면 저는 딱 하나예요. 담배 끊으세요. 잠깐만. 이보세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연습을 해보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저는 PD로 일하면서 많은 배우들과 방송인들 만났잖아요. 30대 그분들이 막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살잖아요. 한 가지 놓치는 게 뭐냐면 늘 세상에 의해서 평가되고 세간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 욕망에 이렇게 따라서 많이 움직여요. 정작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잠깐만 근데 내가 TBC 아나운서가 혹시나 이런 거 하다가 누가 이렇게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별 크게 아닐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에 치중하면서 살다 보면 나 자신의 욕망을 잊기가 쉬워요. 저는 정년퇴직까지 버티면 사실은 60까지 사실은 버틸 수 있는 회사였어요. 좋은 회사인데 저는 그만두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무척 외로워졌는데 그래서 저는 외로움이 저한테 되게 괴로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이 50대 초반에 퇴사를 했다라는 건 내가 이제는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60, 70 기나긴 노후를 즐긴다는 거는 건강하게 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60 넘어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애들 다 이렇게 막 어디론가 일하러 가고 시집장가 가고 아무도 애들이 날 찾아오지 않아 라는 거는 내가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잘 못 키우면 애들이 계속 나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계속 와가지고 엄마 김치가 떨어졌어. 반찬 좀 엄마 막 챙겨가요. 애들이 나를 안 찾아온다는 거는 내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잘 키웠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래도 열심히 잘 살면서 이젠 나 자신에게 은퇴라는 선물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게 내가 나를 찾아온 거구나.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나 그동안 드라마 만들면서 시청률 신경 쓰고 밤샘 촬영하면서 늘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를 좀 돌봐줘 라고 내가 나를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제가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서 도서관 가서 막 책을 읽었어요. 고독의 위로, 외로움의 발견, 외로움은 통증이다. 온갖 책들을 다 읽고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외로움을 선물처럼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보물지도예요. 네. 외로움은 어쩌면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보물지도를 찾듯이 나는 뭘 할까? 자, 저는 우리가 기나긴 노후는 어쩌면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의 욕망에 충실하는 연습을 미리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혀 안 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아이들 오늘 뭐 챙겨줘야 되나, 회사 가서 상사가 시키는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면 빈둥지 증후군,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하면은 은퇴자 증후군 와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저 요즘 뭐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저 1년 짝수달 해외여행 다니거든요. 와. 홀수달에 벌어요. 짝수달에는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홀수달에 많이 벌어요. 멀리 가요. 조금 벌어요. 가까운 동남아 가요. 못 벌어요. 그냥 서울 둘레길 걷습니다. 지금은 버시는 달이네요. 지금 열심히 버시는 열심히 달. 벌어서 다음 달에 큰딸, 대학생 큰딸과 함께 유럽 5주간 여행을 가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자신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유익합니다. 오늘 진짜 약간 내가 앞으로 인생을 딱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점이 조금 바뀌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선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 강의 내용에 이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장님이 예전에 연애 잘하는 법 연애 잘하는 연애 잘하는 법 강의를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요한 강의를 오늘. 예. 그런 강의를. 제가 지금 연애를 좀 잘해야 돼요. 딱 걸렸네. 네, 아니 제가 노년도 잘 대비를 해야 되지만 제가 지금 연애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장님을 모신 김에 그 질문을 꼭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원래 연애 특강을 많이 합니다. 오. 근데 제가 연애 특강을 옛날에 했었어요. 그게 아마 2012년도인가 10년 넘게 전에 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 하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하고 툭 하고 던져주면 사람들이 막 현장에서 열광하거든요. 제가 그걸 위해서, 그래서 보통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콘텐츠에서는 잘 안 하는데, 딱 걸렸네. 이항원 아나운서님께서 또 이거를 어떻게 또 이걸 또 딱 찾아서. 네.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이제 연애 특강 강의한다 하면 사람들이 막 이제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이 감히. 여러분 이렇게 생겼으니까 연애 특강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기고 막 정인욱 선수처럼 이렇게 멋있는 남자가 딱 나와서 연애 잘한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저렇게 타고나면 그만이지 뭘 비법이 필요해. 연애 잘한 법 강의하려면 이 정도는 챙겨줘야 됩니다. 연애 잘하는 법 딱 3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들이대라입니다. 들이대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들이대지 않으면 상대는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시작조차 안 되는 거. 시작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는 방법은 일단은 들이대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들이대라 그러면 사람들이 에이, 그 어떻게 민망하게 막 사람들 못 들이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까일까봐. 까일까봐. 네. 자, 이때 필요한 게 2번째 비법입니다. 상처받지 말라예요. 들이댔다가 까였을 때 상처받지 마세요. 자, 들이대는 건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는 나의 자유의사에 충실한 거예요. 저 사람이 미안하지만 난 당신 별로 안 좋아해. 자, 그거는 그 사람 자유의사인 거예요. 나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서 들이댔다면 거절하는 상대방의 자유의사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언제 상처받느냐? 약점에 찔렸을 때 상처받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이렇게 연애하고 이렇게 다닐 때 막 이렇게 들이댔다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한데요. 저는 선배님처럼 생긴 사람 싫어해요. 후배한테 네, 드리는 거. 후배한테 들이댔죠. 그때는 연상은 제가 감히 못 들이대고 후배한테 들이댔다가 전 선배님처럼 생긴 사람 싫어해요. 저 상처받지 않아요. 왜? 난 그게 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한테 약점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신만의 개성이자 특징이 있지 우리는 약점 없어요. 자, 이 약점에 찔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가 상처 주려고 궁극의 공격을 해옵니다. 여자분들은. 자존심을 팍 찔러요. 그때 그 후배도 그랬어요. 선배는 남자가 돼서 자존심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자존심. 내가
자존심은 없어도 살겠는데 너 없이 살 자신은 없다. 와, 멋있다. 설마 지금 예, 결혼한 부인이 제 외대통역대학원 1년 후배인 아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하는 자리에서 아, 역시. 야, 큰 그림이셨네. 정인욱 선수는 이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투수보다 방송인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수로 이런 그 센스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진짜 센스 뛰어나시다. 이야. 어떻게 바로 캐치를 하시네. 그래야 딱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역시. 자, 우리가 약점에 찔려도 상처받지 않고 이 자존심에 찔려도 상처받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never give up 정신으로 계속 들이댈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비결과 두 번째 비결은 무한 순환 반복됩니다. 들이대고 까이고 상처받지 않고 또 들이대고 또 까이고 상처받지 않고 딴 데 가서 들이대고. 자, 그러다 보면 반드시 얻어 걸리는 때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얻어 걸리는 때가. 이때가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올인하라예요. 올인하라. 우리가요,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소개팅 많이 하는 사람들 연애 힘들어요. 소개팅의 빈도가 높을수록 소개팅의 성공 확률은 떨어집니다. 내가 오늘 나가요. 요거 잘 안 되면 2주 뒤에 아는 언니가 다른 사람 해주기로 했어. 요거 잘 되기 쉽지 않아요. 나가서 하나하나 따져봐요. 외모, 학벌, 직장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하나 살짝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요. 다 괜찮은데 얘 담배 피네. 나 담배 피는 남자 싫은데 아마 언니가 다다음 주에 해준다는 그 사람은 담배 안 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찹니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흔히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차지하면 먼 미래에 다가올 더 좋은 사람을 놓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그런 건 없어요. 인생의 기회는 오로지 지금 현재 이곳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애 잘하는 비법 딱 요 세 가지. 들이대고 상처받지 말고 올인하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걸 고등학교 진로 특강 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야. 그럼 아이들이 막 좋아하는데 제가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요. 이항원 아나운서께도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이거 연애 비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들이대시면 안 돼요. 들이대면 안 돼요?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들이대고 상처받지 말고 올인하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연애를 잘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실은 우리가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직업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들이대 보는 거예요. 방송인의 삶 들이대 보는 거예요. 나는 이 프로에도 가고 싶은데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저기에 나가고 싶은 건 내 마음이고 저기에서 나 아닌 다른 출연자 쓰는 건 또 그 PD 마음이지. 존중할 수 있으면. 그리고 대신 언제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의 기회가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애 잘하는 법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연애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연애하듯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어떤 거에 대해서 도전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과도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꿀맛 정리를 또 해주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장님과 한 시간 쭉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선장님께서 오늘의 강의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시죠. 노후의 외로움은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오히려 노후의 외로움은 100세 시대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우리는 선물을 잘 열어보고 또 활용해보면 되겠네요. 보물지도인데 이거 혹시 지뢰가 표시되어 있는 거 아니야라고 너무 지뢰 겁먹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임까지 좋으시다. 지뢰라고 지뢰 겁먹지 말자. 야. 지뢰라고 지뢰 겁먹지 말자. 좋습니다. 아니, 오늘 두 분 진짜 열심히 들었잖아요. 그리고 전희근욱 씨는 몰랐던 지금 방송인의 끼를 발견을 해주셨어요. 좀 어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신 수요일은 안 돼요. 여기 와야 되거든요. 네. 좋습니다. 아니,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경환 씨는?
예, 정말 집에 할 거 없고 심심할 때는 일단 집에 있지 말라가 핵심인 것 같아요. 산책을 하든 밖에 나가든 뭐 사람을 만나든 그래서 이제 집에 있지 말고 그리고 쉬지 않고 꾸준히 진로 탐색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 그리고 운동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한 번 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저도 사실 이제 진짜 100세 시대인데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좀 즐겁게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지식도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저희 외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찾아라 보물지도! 안녕. 저는 언어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방법을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영어 3가요, D예요. 저 영어 정말 못했거든요. 저 영어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문장을 외우면 돼요. 무조건 하루에 10문장씩을 저는 외웁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 영어 D+를 받던 학생이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혼자서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복학하고 3학년 때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 나가서 2등상 탔거든요.